네, 이 시간에는 2절 계약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례 자체가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효과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 있고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과 했을 때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리 의무, 거기에 따라서 이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그것 자체만 확인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갑이 약속한 거, 약정한 거,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한 재산권, 즉 여기에서는 소유권 이전 채무 이거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랬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의무, 권리, 의무의 반면에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같은 경우에는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금 지급 청구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각 발생하게 되는 권리 의무인 이러한 채무, 채권, 채무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보시면 계약이 성립되면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대로 자기가 약속한 내용대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대로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에서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지금 매수인이고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 갑이 약속한 것, 즉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도인 갑은 을이 약속한 것, 즉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급부라는 것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채무자의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면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의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권과 대금 지급 채무를,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 채권과 소유권 이전 채무를 각각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여러 문제들은 어떠한 종류든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났을 때, 즉 고장 내지 장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의식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사례에서도 가령 매수인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내지는 매매 목적물인 주택과 대지에 이미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오니까 나중에 그 저당권으로 말미암아 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사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장 제기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지 뭐 현물 인도라든지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서면에다가 어떤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불효식 계약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제 이 매매계약 같은 경우를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쌍무계약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유 효력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먼저 묻지마 암기 해가지고 쌍동위, 이 각각은 해당 사항에 가가지고 쌍동이 중에 동, 쌍동이 중에 위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쌍둥이, 그것처럼 쌍동위, 이게 바로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유 효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쌍무계약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쌍무계약이라는 게 인정이 되냐면,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을로부터 대금 1억 원의 지급 채권 이거를 갖기 위해서 자기 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을 같은 경우에 을이 1억 원을 주는 것은 갑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처럼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다. 내지는 받기 위하여 주는 계약, 즉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거를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고 지금 이 경우 이렇게 받기 위하여 주는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대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쌍무계약에서 핵심은 바로 이 대가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 얘는 어떻겠습니까? 증여계약.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이 무상으로 자신의 그 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승낙을 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계약. 증여계약. 그 말은 을이 승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립한다는 것은 을이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싫은 것을 억지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이쪽에서 당사자 일방만 재산권 이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재산권 이전 의무. 물론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만이 이처럼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편무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편무계약이라는 게 이제 그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반대 개념이.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다른 계약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대차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대차계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는 빌려준다, 차는 빌린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임대차 계약 여기에도 대차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차임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필요하다. 근데 자기 집에 망치가 없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망치 좀 빌려줄래?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그렇게 빌려 쓰는 관계,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하고, 다음에 소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대차라는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은 이 임대차뿐입니다. 임대차뿐인데 이제 임대차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어차피 차임 주고 빌려 쓰는 거나 그 다음에 공짜로 빌려 쓰고 빌려주는 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보면 사용대차의 조문을 빌려다 쓰는 게 있습니다. 빌려다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용대차의 개념 자체는 알아두셔야 되고 소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돈 꾸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받는 것.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 임대차, 사용대차하고 소비대차가 구별이 되는 점은 임대차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쪽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갑은 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차임 지급 의무.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대가 관계에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는 왜 빌려줍니까? 자기 건데 차임을 받으려고. 을은 왜 차임을 줍니까? 빌려 쓰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대차,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 쪽에서 역시 빌려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빌려줄 의무. 근데 정확하게 조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도해 줄 것을 약정을 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
그렇기 때문에 조문 자체에서 이렇게 을이 반환 의무 내지는 반환 채무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편무 쌍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임대차와 사용대차에서 갑이 지금 다 빌려줬죠. 그러면 이 주택의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빌려줬을 때 을 겁니까? 갑 겁니까? 두 개 다 갑 거라는 거죠. 두 개 다 갑. 그런데 이제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빌려준 사람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빌린다. 그래서 50만 원, 5만 원짜리 해가지고 20장 1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소유권은 제가 빌렸습니다. 똑같이 임대차나 사용대차도 빌렸죠. 빌렸는데 그 소유권은 여러분 겁니까? 제 겁니까? 그 돈은 여러분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거라는 거죠. 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뭐 5만 원짜리 돈 가지고 접어서 딱지 치고 그 다음에 잘 놀다가 펼쳐가지고 다리미로 데려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소비대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하고 여기서 소비대차라는 것은 돈 빌리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완벽하게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갚아주기로 한 날에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로 100장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게 바로 소비대차다. 그래서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당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물건인 저당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하고, 이제 여기서 최종 목표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빌려주게 하려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은 차임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갑도 빌려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사용 후에 반환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옵니까? X입니까? X라는 거죠. X.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만 보면 쌍무니까 당사자 양쪽에 채무가 있으면 쌍무계약이다. 그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양쪽에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가 관계에 있어야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빌려주게 하려고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환을 하는 것은 빌려주게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냐? 별도로 부담한 의무냐? 그렇지가 않죠. 빌려 쓴다라는 거, 임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갑이니까 빌려 쓰고 나서 빌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당연히 돌려줄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나서 주인 돌려주는 거, 그래서 반환하는 거지 이 빌려줄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려줄 의무는 차임하고 대가관계가 있죠. 차임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반환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 아니죠. 빌려주고 쓰고 주인 돌려줘야 되니까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쌍무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하고 마찬가지로 편무계약이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쌍무계약, 우리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서로가 각각 채권 그리고 그 반면으로서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 채권과 채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즉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 것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준다. 받기 위하여 준다라는 관계, 이러한 목적적 상호 구속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핵심은 대가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하나이다. 다음, 그 외에 남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대가를 주고 빌려 사용하는 계약, 차임을 주고 빌려 사용하는 계약, 즉 임대차 계약도 쌍무계약의 하나이다. 이에 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 증여계약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 증여자만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만 쭉 끝까지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 이거를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는 편무계약에 속한다. 물론
빌린 사람을 사용차주라고 합니다. 사용차주. 그래서 임차인, 사용차주 같은 맥락이라는 거. 다 빌린 사람. 빌린 사람도 사용을 마친 다음 물건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반환 의무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 채무는 빌려주는 사람의 빌려주어야 할 채무와의 사이에 위에서 말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용차주는 그와 같은 반환 의무를 사용대주로 하여금 자신에게 목적물을 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리는 것이 원래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주 입장에서 봐도 여기에서 빌려주는 건 차임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려주는 건 반환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핵심이죠. 당연히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대가관계, 즉 그 채무 상호 간에 위와 같은 받기 위하여 주는 관계, 대가관계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 특유 효력은 쌍동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라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쌍동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내지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가, 그 부분이 이렇게 판례 사안들도 20개가 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 더 핵심적인 판례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그때 들어가서 살피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개념들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례를 보면은 갑의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지금 이 경우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을이 이제 잔금을 다 지급하고 갑은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성립이 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서 일단은 이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각각 채권 채무를 부담을 했죠. 채권 채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고 을이 1억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은 얘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지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1일 날 갑이라는 친구가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기 할 바는 다 하지 않고. 그래서 갑 쪽에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목적물도, 집도 비워줘야 되니까 인도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을은 물론 당연히 대금 지급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6월 1일 날 갑이 빈손으로 털레 와가지고, 야, 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을은 지금 6월 1일 날 1억 원을 갑한테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죠. 그러니까 갑이 와가지고 자기는 빈손으로 와서, 야, 너 6월 1일 날 나한테 1억 원 주기로 했으니까 1억 원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을이 또 빈손으로 와가지고, 돈은 그러니까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야, 너 6월 1일 날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라,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할 때 찍소리도 못 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매수인 돼보십시오. 제가 매도인이고, 그런데 제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6월 1일 날 너 지금 여러분 대금 주기로 했으니까 1억 원 주세요 하면은 어떤다는 거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동시행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공평하지가 않죠. 공평의 관점에서. 그래서 싫다, 못하겠다, 동시에 이행하자. 그래서 이 동시에 이행하자는 것은 맞바꾸자는 겁니다. 맞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이행하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항변권. 그러면 항변권 용어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쭉 상황을 이제 좀 약간 법률적인 용어로 그 표현을 해보면, 갑 쪽에서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이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이 청구권의 실현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화살을 쏴왔습니다. 화살. 어떠한 화살을 쏴왔느냐? 청구권의 행사. 즉 청구권을 행사해 왔다라는 거죠. 청구권을 행사해 왔을 때 이쪽에서 결국에는 방패입니다. 방패. 이것 자체를 이렇게 방어하는, 저지하는 그러한 권리, 그거를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문에서는 이 부분 하나는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이 어떤 상황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됩니까? 내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까? 내지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다. 그러면 바로 그 경우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조문에서는 얘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얘가 어떻습니까?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안 하고 청구를 해오면 얘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을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방패를 들어서 막았다라는 것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 그래서 이행 거절권입니다. 이행 거절권이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합니까? 그 말은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이걸로 생각해 두는 게 더 일단은 편합니다. 이행 거절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갑이 6월 1일 날 맨손으로 와서 을한테 1억 원 달라고 하면 을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1억 원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방패로 막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앞에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이제 갑과 을은 서로 채권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본 대로 을은 갑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채권을 가진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자신이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갑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 매도인 갑은 자신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등기 서류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은 기묘한 기술을 부리고 있다. 즉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갑 쪽에서는 을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에다 이렇게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을 너가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갑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쪽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을 쪽에서는 갑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자기 할 걸 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고 이제 민법 536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박또박 이거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쌍무계약이라고 출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쌍동위입니다. 위험부담도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쌍무계약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 특유 효력이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여기 표시하십시오.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해약금 해제에서도 시기 제한이 있었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등기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넘겨주면서 6월 1일 날 돈 달라고 하면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없다. 내지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행 거절권. 그래서 지금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 위에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에 몇 줄을 쳐두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요 단어 위에다가 방점으로 땡땡땡땡 땡땡땡땡
즉 이행 거절권이라는 겁니다. 권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기가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할 수 있다. 뒤집으면 이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패로 들어서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방패를 안 들 수도 있다는 거. 왜? 권리니까. 그러면 방패로 들어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방패로 막지를 않았다. 그러면 죽어야죠. 소멸해야죠.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그 판례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이행 거절권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한다. 이 동시행 항변권하고 이행 거절권,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 말은 이행 거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거 강조합니다. 이는 굵은 글씨 봅니다. 채무의 부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변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청구권 행사를 해올 때, 청구권 행사할 때 이 청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너에게 나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어. 반대로 갑은 너에게 나한테 대금 지급 청구권은 있어. 하지만 이행을 제공 안 하고 왔을 때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본 동시행 항변권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권이 영구히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시기 제한이 있었죠. 즉 그 실현이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의 밑줄 정지의 동그라미,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례에서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항해서 방패를 들었다는 겁니다. 갑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였다면 위에다 다시 땡땡땡땡땡 방점 행사하였다면 을의 권리가 아예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제공하는 것과 맞바꾸어서 밑에 쳐주시고 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확고한 재판 실무도 동시행 항변권이 소송상 행사된 경우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엇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엇을 이행하라. 그래서 무엇을 수령함과 동시에 거기 밑줄 치시고 끝에 이행하라. 이렇게 밑줄을 쳐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이것 자체가 벌어진 그러한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래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쪽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방패를 썼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방패로 막았다. 이쪽에서 화살을 쏘아오니까 방패로 막았다. 그러면 소송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는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가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얘를 원고라고 합니다. 그랬고 이제 이쪽이 상대방이니까 피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지금 여기에서 결론 어떻게 나오냐면 피고는 소유권 넘겨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결론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는 무슨 말입니까? 1억 원 받고 맞바꾸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등기를 넘겨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수령함과 동시에 이행해라. 맞바꿔서 이행해라. 그래서 상환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환 판결. 내지는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자를 보시면 서로 교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환 판결 이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맞바꾸어서입니다. 맞바꾸어서. 그러면 이제 결론 보면은 여기가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승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음에 전부 패소도 아닙니다.
전부 다 이긴 것도 아니고 전부 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승소입니다. 일부 승소.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부 승소, 전부 패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부 승소. 그랬고 전부 패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소했다 하면은 전부 승소한 걸 이야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패소했다 하면은 완전히 전부 패소한 거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1,000만 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받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것. 즉 여러분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어떠한 사족도 달리지 않고 1,000만 원 그대로 배상해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승소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여러분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해버리면 일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000만 원 전부 다 받는 거고 밑에 거는 일원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분이 원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달라고 한 건 1,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500만 원만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승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을 또 주기는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받을 수는 또 있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을. 그러니까 전부 패소도 아니고 그러한 경우를 일부 승소. 일부 승소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뒤집으면 일부 패소죠. 500만 원에 대해서 받게 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승소했고 못 받게 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이 전부 승소도 아니고 전부 패소도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하고 지금 재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전부 승소가 되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이행해라. 피고는 원고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라.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전부 승소입니다. 전부 승소. 반대로 기각한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패소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행하라고 하면서 앞에가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사족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일부 패소 내지는 일부 승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해 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이전 등기 기각해 버렸다 그러면 전혀 넘겨받지 못하죠. 근데 이건 넘겨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또 전부 패소도 아닙니다. 전부 패소도 아니고 전부 승소도 아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때의 판결 이름을 아는가 상환 판결이라는 것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다른 하나는 이 상환 급부 판결은 전부 패소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전부 패소는 아니죠. X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의 채권 채무를 하나로 묶어 일거에 거기를 쭉 밑줄을 치시면서 묶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하는 겁니다. 일거에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앞의 10에서 본 받기 위하여 준다라는 대가관계를 실제 거래에서 관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채권이 있습니까? 대금 지급 채권이 있죠. 얘들을 각각으로 별개로 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상환 판결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관계가 대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맞바꿔서 일거에 실현을 해버리려고 이렇게 상환 판결을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은 만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을의 권리가 아예 부정된다면 을이 주장했던 거 이행해라. 소유권 넘겨줘라. 이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 권리를 인정은 하면서도 방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고 즉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채무자 오타가 났습니다. 채무자 갑의 동시행항변권에 걸려있다고 구성을 하는 것은 즉 채무자 갑이
안 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대가 관계를 그대로 법의 차원에 반영하기 위한 해결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편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것을 전제로, 전제 위에다가 땡땡 치는 겁니다. 전제로. 방패를 괜히 그냥 드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걸 전제로 그걸 막으려고 방패를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하여 동시행항변권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주장하여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청구권 실현을 저지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동시행항변권은 권리라고 그랬죠. 방패를 써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막지 않으면 화살 맞고 소멸해버린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상대방 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왔죠. 조금 전에 얘가 방패로 들이막았다라는 겁니다. 방패로. 자기 권리를 썼다라는 거죠. 행사했다,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채무자가 이를 주장 행사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존재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례에서 의리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첫 번째 소송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이에 대항하여 동시행항변권을 소송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기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방패로 막았기 때문에 상환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방패로 막지를 않았다. 그러면 을 자체가 6월 1일 날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을은 무조건으로, 사정이 붙지 않고 맞바꾸어서 줘라가 아니라 무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격려를 명하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 이게 권리라는 거. 그랬고 권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소송상의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그러면 이제 소송 이야기를 떠나서 을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라고 했는데 갑이 방어를 안 했다. 방패를 안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하지 않았단 말은 동시행항변권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시행항변권 행사하지 않았단 말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돈을 줘버렸다. 이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갑은 을한테 6월 1일 날 어떻습니까? 소유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밑에서 그 11번 전체의 밑에서 5번째 줄, 또한 채무자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청구대로 급부를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만일 채무가 없는데 이행해 준 거였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부당이득으로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채무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반환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그 가로 속에 보면 이른바 행사효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동시행항변권의 효과,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면 이행 거절 권능이었습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지체 책임 면제.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거절 권능, 이거는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송상으로는 방패로 안 막았으니까 상환 급부 판결이 아니라 전부 승소 판결, 그냥 소유권 넘겨줘라, 그 판결이 나와버리고, 행사하지 않았다, 이행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채무 이행을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적법한 채무 이행이니까 반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행 거절권이라는 이 방패는 어때야 된다? 써야 된다.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해서 행사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지책임 면제는 행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해서 당연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당연효 말고 동시행항변권에 있다라는 것, 동시행항변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해서 이렇게 존재효다.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행 거절권은 행사했을 때만 법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만 딱 담아두시고 이제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